시작을. 네, 네, 오늘 많이 접속을 하셨네요. 원래는 이제 저희 재학생분들 그리고 졸업생분들 위주로 이제 해서 좀 그 창업 뭐 이런 쪽으로 비즈니스에 관한 얘기들 많이 하는 게 저희 공개 세미나 아니 빅데이터 연구 세미나의 원래 취지인데,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그 오셨던 우리 유영준 대표님의 그 강연에 대한 어떤 그 뭐냐 앵콜 요청이 있어가지고 또 다시 한번 모시면서, 그때 이제 다른 분들도 좀 같이 모셔서 공개 세미나로 이제 변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전공 지금 재학 중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졸업생 분도 많이 오셨고, 또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접속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미리 예고를 드렸지만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저희 전 엔비디아 그리고 현재는 K2 죄송합니다. 예, K2스 지금 대표하고 계시는 유영준 대표님이시고, 저희 뭐 AI에 관해서는 뭐 거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 특히 하드웨어 쪽에서는 뭐 거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면 먼저 유영준 대표님 큰 박수로 맞아 보겠습니다. 여기서만 해야 돼요. 이게 화면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조금 뭐 돌아다니셔도 되긴 한데, 네, 네. 용서하겠습니다. 이거 의자 빼버리고. 의자 할까요? 네. 그냥 앞으로 좀 동화책이 앞서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줌으로 회의도 하고 고객들한테 좀 발표도 하고 한 기억이 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줌 비슷하게 그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또 새롭습니다. 네, 저는 유응준이라고 하고요. 지난 7년 동안 엔비디아 코리아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부로 엔비디아는 나이가 차갖고 은퇴를 했고, 지금은 5월부로 그 K2스 코리아, 이전에 이제 인스퍼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국하고 중국 이런 무역 전쟁 때문에 바뀌어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AI 쪽에는 K2스가 월드 1위입니다. AI 서버 쪽에는. 그리고 X86 쪽에는 2등 정도 하고 있고요. 한국의 좀 대표를 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여기 와서 무슨 행사 있을 때 제가 키노트를 한 40분 정도 했는데, 어, 발표나 공유할 거는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수님한테 여기 학생분들 또 많은 분들이 또 직장에 다니시기도 하고 또 이쪽에 관심이 좀 많으셔서 제가 다른 곳에서 공유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좀 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오늘 또 2시간 정도 시간을 주셔갖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7년 동안 엔비디아에서 했던 거와 지금 또 계속 좀 하고 있는 국내의 AI의 그 트렌드와, 오늘은 특별히 이제 유스 케이스 위주로 좀 많이 좀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좀 공유시켜 드리고, 특별히 저번 주에 제가 국내 이제 AI도 이제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 대상으로 AI 이규제큐티브 이제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 40분 넘게 국내 AI 쪽에 관련된 엔터프라이즈나 리서치나 또 관 쪽이나 임원들이 좀 오셔서 그분들의 사례를 좀 발표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도 같이 오늘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학생이시라면 이렇게 AI 관련해 갖고 비즈니스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참조하실 수 있고, 특별히 또 회사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여러분께서 인사이트를 얻으시면은 이 클래스가 좀 여러분한테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간중간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 줌 같은 경우는 좀 채팅창에다 좀
커멘트를 해주시면 교수님 혹시나도 이거 들으실 방법이 없나요? 채팅창에다 해주시면 제가 꼭 보고 바로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9시까지인데 저 2시간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Q&A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의 열의를 보여주시려면 채팅창에다 많은 것들 좀 질문해 주시면 그걸 보면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리면 더 좀 유익한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 클래스 이때 좀 들으셔갖고 혹시라도 좀 못 들으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약간 또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지난번 말씀드린 거 반복적으로 한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후에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못한 유스 케이스 그다음에 챗 GPT 관련된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것들 이제 세계 사례들 국내에 어떻게 개발돼 있는지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두서없이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술적으로는 뭐 깊이 알지 못합니다. 이제 7년 동안 AI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고 그 관련된 교수님들 또 연구소들 또 엔터프라이즈 임원들 만나서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듣고 또 뭐 엔비디아 기준으로 플랫폼도 제안을 드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을 좀 여러분하고 공유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 공유가 가능하실까 했는데 어, 어, 일부는 제가 나중에 좀 제가 왜냐면 고객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고객 허가를 제가 득하고 좀 가져온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공유해드리면 또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아이카 광주 AI 클러스터 거기 있는 곽재도 부부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같이 공유할 거고 또 NHN 클라우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건데 공유는 여러분이 이제 역시 여기가 클래스니까 클래스 측면에서 도움되지만 그걸 또 자료를 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그분들한테 좀 허락을 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공유 가능한 부분만 나중에 좀 편집을 해서 좀 이 교수님한테 좀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 더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엔 AI 전체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까먹지 않았는지 리마인드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엔비디아 AI 플랫폼은 반복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일부분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엔비디아 AI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고객들이 일반 AI 회사들이 대부분이 지금 엔비디아 기준으로 사실 그걸 모방해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AI 플랫폼이 뭐가 있는지 엔비디아가 어떤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아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오늘의 이제 메인 토픽이 이제 AI 유스 케이스거든요. 이제 글로벌하게 국내 사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쉬운 거는 유스 케이스 하나만 갖고도 꽤 많은 시간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많이 할 그렇게 역량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헤드라인 위주로만 해갖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정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다. 또 연락하세요. 제가 같이 그건 또 원투원이든 아니면 이제 찾아뵙든 어떤 식으로 해갖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써머리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30년 동안 IT 쪽 메가 트렌드는 계속 좀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IT가 좀 변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보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런 예측 못했습니다. 지금 IT 쪽, AI 쪽 얼추 이제 30년 이상 경험을 해보니까 약간은 보이긴 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미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 중반에 인터넷 처음 나왔습니다. 한 10만 대 정도, 10억 대 정도 10만 대가 아닙니다. 정말로 PC가 하나로 연결이 돼서 세상을 바꾸게 되는 큰 좀 변화의 축이 1990년대 중반이었고 이럴 때 MS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같은 하드웨어 회사들이 그 시대의 위너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미리 준비한 거겠죠. 그런 다음에 2000년 넘어와서 두 가지 또 큰 메가 트렌드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클라우드. 아시는 대로 지금 뭐 AWS였으면 클라우드를 이끌어가는 좀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클라우드가 벌써 나온 지가 얼추 20년이 됐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개인이나 일반 회사가 할 수 없었던 정말로 슈퍼 컴퓨팅에 대한 그런 캐퍼빌리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지금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특별히 국내에 있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회사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직원만 하더라도 꽤 많습니다. 정말로 1000명 이상 되고 매출이 조 단위가 넘어가고 거기에 파트너들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벌써 어느 정도 좀 꼭대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사실은 상당히 좀 매출 확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제가 뭐 그냥 뭐 제가 뭐 다른 벤더 소속 측면보다는 그냥 삼자 입장에서 보면은 클라우드도 싸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잘 조심하시고 지혜롭게 좀 선택하셔야 돼요. 어느 부분을 클라우드로 하셔야 될지, 어느 부분은 온프레미스로 하셔야 될지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모빌리티거든요. 모바일이에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전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할 수 없었던 일들, 아주 기초적인 거는 이제 이메일 점검하는 거나 지금은 웬만한 우리 여기서 패드나 이런 것들 통해서 사실은 일만한 PPT, 웬만한 것들 많이들 처리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 자체가 모빌리티가 오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하는 환경 자체가 이 모바일 환경을 통해서 많이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2000년 이제 넘어오면서 중반, 후반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2010년 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사실 이제 2000년대 오면서 IoT가 많이 일어나게 됐지 않습니까? 모든 기기는 다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그래갖고 인터넷 오브 띵도 있고 인터넷 오브 다양했어요. 다양한. 지금도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근데 그 많은 인터넷 기반의 그 데이터들을 활용할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은 어느 누구나 오늘 클래스도 빅데이터의 하나의 좀 특강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빅데이터가 뭡니까?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잡혀진 걸 빅데이터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10년 넘어와서요. 2012년에 기존의 사물을 인식하던 방식을 예전에 썼던 딥러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골 때리게 그 발상의 전환을 한 캐나다의 연구원 알렉스 크리잡스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실제 객체 인식을 하는 그런 환경 자체가 바뀌게 되었죠. 사실은 그것이 이렇게 AI의 정말 전환점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2012년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AI 플러스 IoT를 통해서 한 단계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센세이션이 2010년 좀 나와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2016년에 엔비디아 들어왔는데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엔비디아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 뭐 그래 외국계 회사니까 제가 오래 있었으니까 근무하면 되겠지 하고 왔는데 이런 일을 할지는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AI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 가장 앞에 있는 그 무기라고 할까요?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회사는 좀 늦은 겁니다.
정말로 오전실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회사도 어떤 종류의 회사도 다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또 약간 빠른 회사들은 벌써 그거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 좀 하고 하신 회사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2010년 넘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 2020년이 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또 하나 있었죠. AI는 가요. 이제는 현실화됐고 이것은 빅 트렌드예요. 또 한 가지 변화가 메타버스라는 큰 또 변화가 왔는데 그것은 AI하고 같이 결합해서 가게 돼요. 일컬어서 30년 전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것은 일컬어서 2D였거든요. 근데 메타버스는 3차원의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변화되니까 또 다른 저희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미리 해보지 않고도 위험한 일들을 이런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해볼 수 있다는 거 정말로 센세이션하거든요. 그죠? 생산 라인에서 아니면 미리 그 작업하기 전에 그러면 위험성도 줄일 수 있고 생산성도 좀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엔비디아에서는 그것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서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옴니버스는 두 개의 그 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자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멀티 유저 콜라보레이션 한 화면에서 환경에서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의 변화를 줄 겁니다. 단 여러분 지금 디지털 트윈 시대, 메타버스 시대 여러분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세요? 아니죠.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아직 없어요. 개발자들이 약해요, 사실은. 그래서 가긴 가되 조금 시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지난 30년 동안 IT의 변화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 2024년부터 한 2030년까지는 뭐가 메이저 트렌드가 될까? 이런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는 퀀텀 컴퓨팅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양자 컴퓨팅. 어떤 사람은 메타버스가 활성화될 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셀프 드라이빙 차가 자율주행차가 이제는 더 머추리티 높아질 것이다. 뭐 다양한 얘기를 해요. 사실은 다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메타버스에 대한 채택률은 높아질 거예요. 마치 10년 전에 아니면 7, 8년 전에 AI 얘기가 나왔어도 2016년에 우리 한국의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통해서 뭐 인간과 AI가 전쟁을 했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꽤 먼 일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한 7년 뭐 이 정도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메타버스를 현실화시키는 거 먼 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메타버스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우리 2030년 가기까지 이 화두로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챗GPT 정말 뜨겁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어떤 얘기 나옵니까? 이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효용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윤리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이슈라기보다는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이 좀 배우고 있고 또 좀 여러 사람하고 좀 기꺼이 얘기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챗 GPT는 더 머처리티를 향해서 앞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또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 퀀텀 컴퓨팅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들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퀀텀 컴퓨팅에 대한 플랫폼 벌써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 연구하는 이제 다른 밴더들 아마 인텔이나 AMD나 뭐 다른 이제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도 계속 스타디 연구 측면에서는 좀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미래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것도 여러분 좀 지켜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70년 동안 주요 인물, 제가 인물만 기억하라 그랬죠. 튜링 아저씨 기억하고, 매커시 기억하시고, AI 용어 쓰고, 사무엘 기억하시고, 머신러닝 얘기했고, 근데 제일 기억해야 될 사람이 제프리 힌튼 교수다. 이 사람이 2012년에 알렉스 크리잡스키라는 연구원과 같이 실제 딥러닝을 통해서 세상을 정말 이노베이션 시킨 분이 이분이다. 라고 저는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요새 이제 AI 많이 활성화되니까 여러 가지 화두 중에요. 첫 번째, AI 반도체는 뭐 어떻게 되지? 이거 비즈니스는 어떻게 가? 이런 질문을 꽤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뭐야? 그러면 AI 반도체 나가는 트렌드가 어떻게 돼? 그다음에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뭐야? 이런 것들 많이 해서 이거 관련해서 뭐 주식도 사고 막 등등등등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AI 반도체가 어떻게 왔어? 그동안 저도 깊이는 몰라요. 깊이 모르지만 이런 줄기 정도는 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각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특별히 이제 뉴로모픽이라는 이제 실제 AI 자체를 위한 이제 AI 반도체예요. 우리 인간의 뭐 뉴런이나 시냅스 구조를 기반으로 한 이제 좀 최첨단 이제 그 AI 반도체인데 이런 것들은 저도 깊이 몰라요. 깊이 한번 또 그 연구하시면 그것도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작은 뭐 CPU로 시작된 건 뭐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 그런 측면에서는 그 뭡니까? 우리 인텔이 정말로 큰 기여를 좀 하시게 됐죠. 그런 다음에 엔비디아 1993년도에 GPU라는 걸 만들어서 게임용 GPU로 만들었는데 이게 병렬처지라는 그런 구조 때문에 이렇게 산업에 혁신을 일으킬지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실은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젠슨이 아주 그 프론티어기도 하지만 운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죠? 예, 운도 따라줘야 된다. 그렇다고 제가 운칠기삼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GPU라는 것이 병렬 처리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GPU가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그럼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그 원하는 대로 만드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하드웨어적으로 만들면 어때? 나온 게 이제 FPGA가 나왔죠. 이거는 인텔 쪽에서 잘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FPGA가. 그냥 그좀 트렌드 측면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에이직이에요. 이제 에이직은 국내에서 지금 많이 나와요. 좀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또 뭐 제가 여기 와서 잠깐 좀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 AI 반도체 많이 나오잖아요, 국내에. 제가 요 장표만 하도 꽤 있는데 오늘 여기는 많이 실진 않았는데요. 국외에서도 많고요. 국내에서도 많아요. 왜 많냐면요. AI 구성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트레이닝 부분이 있고 인프루언싱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트레이닝 시장 제가 아마 세 장표 놓을 겁니다. 그거 이따 말씀을 드릴. 트레이닝 시장보다 인프루언싱 시장이 최소한 2배, 젠슨은 10배까지 생각하더라고요. 커질 것이다. 이 인프루언싱 시장은 상대적으로 단순해요. 그래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런 데서는 자체 인프루언싱 칩을 만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KTN은 리벨리온이라는 회사, 그 박 대표님 통해서 이제 금융 쪽, 지금은 금융 쪽 우선적으로 해서 금융 쪽에 AI 서비스를 리벨리온의 AI 반도체로 한다든가 네이버는 사피오는 네이버와 뭐 실제 그 인프런 서비스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퓨리오사 AI는 NHN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서로 조합이 돼 갖고 AI 쪽 인프런스 쪽 반도체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꽤 많아요. 예, 또뭐 텔리칩스 우리 아들이 다니는 거기는 똑같아요. 자동차용 반도체 AI 칩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꽤 많이 이 시장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많이 그 들어서고 있는데 그게 에이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런스 칩은 특정 영역에는 퍼포먼스가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범용적으로는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가 엔비디아보다 퍼포먼스가 2배가 좋습니다. 3배가 좋습니다. 그거는요. 이쪽에 인프런스 쪽에 퍼포먼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혹시라도 또 뭐 다른 좀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AI 쪽 그 실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력 많이 쓰는 거예요. 전력. 그래서 전력을 가능한 좀 줄이면서 그다음에 CPU와 GPU 간극, 레이턴시를 줄이는 그 고민이 뭘까라고 고민한 게 이게 뉴로모픽
대한 저 AI 반도체예요. 그래서 저도 이 구체적인 건 잘 모릅니다. 사실은 혹시 여기 계신 우리 그 원우님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나 궁금하시면 좀 스타디하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력을 줄이면서 실제 CPU, GPU 내 레이텐시를 극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네. 어디야? 뉴럴 프로세싱 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도 다 저, 질문하신 것이 다 들리는 건가요? 아니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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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제가 CPU, GPU 개념은 아예 아는데 NPU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노란색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약간은 좀 청색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특정 이제 그 서비스에 어, 특화돼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할까? 뭐 비전에 대한 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추천에 대한 걸 한다든가 그거에 특화되게 그, 그 로직 자체를 굳혀서 포메어식으로 굳혀서 만들어 온 그러한 로직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치 KT에 우리 리벨리온이 있어요. 로직이 이런 식입니다. 금융 쪽에 특화되게끔 그 CPU와 GPU를 묶어서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 그다음에 약간 연두색으로 좀 매칭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특정 서비스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매칭 시켜 놓은 것이다. 이렇게만 좀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유, 뭐 질문 감사하고요. 제가 또 혹시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깊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자체는 해놓으시면 혹시라도 이게 여기서 나중에 채팅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제가 좀 코렉션 하거나 아니면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아유, 질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측면에서 여러분 이제 자, AI 쪽이 얼마나 크길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장은 그 AI 그 트레이닝이나 인프런싱이 다 포함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534억 정도 됐는데요. 이게 유사하게 엔비디아 매출하고 비슷해요. 올해 엔비디아 매출이 한 40밀리언 안팎 될 것 같거든요. 대부분 현재는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2030년 되면 3,05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죠. 여기 보면은.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대로 뭐 엔비디아 매출이 되지는 않겠죠. 이것만 보시면은 엔비디아 주가는 꽤 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시장 정말 해도 크다. 정말 그 크겠다라고 지금은 좀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머그샷이 최상단이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점유율이 90%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 중입니다. 예. 전체 시장 합해서도 비슷하긴 해요, 현재까지는. 예. 근데 여기 이제 AMD 뭐 국내는 리벨리온, 사피온, 피리오 사이에 이런 데가 열심히 또 AI 칩들 설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계한 다음에 이분들이 다 제조하는 게 아니죠. 실제 그것을 만드는 데는 TSMC나 이제 삼성전자가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TSMC 주가가 좋은 게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프리미엄 공정을 좀 하고요.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걸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이 TSMC 공정이 워낙 풀이 돼 갖고 삼성전자한테 많이 준대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든 이 공정은 두 군데에서 좀 만든다는 거. 근데 실제 AI 반도체에 공정만 필요합니까? 특별히 필요한 게 메모리예요.
특별히 이제 HBM 요새 3죠. 3 플러스까지 나오는데요. 근데 HBM은 원래 하이닉스가 먼저였습니다. 왜? 이 시장 메모리 전체 규모 대비 HBM 메모리 포션이 5%도 안 됐어요. 점점 늘어나요. 근데 임팩트가. 근데 보니까 잘 나가네 하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투자 많이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뭐 마켓쉐어가 높다고 하는데 아직은 SK 하이닉스가 마켓쉐어가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약간은 뒤쳐져 올라가고 있는데 이 두 회사를 합치면 거의 90%가 넘어요. 그래서 실제 그 하이밴드 메모리 같은 경우는 국내가 독점이다라고 좀 저희는 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 센터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이런, 중국에서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국내에서는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 KT, 삼성 SDS 이런 데이터 센터 기반의 그 AI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방향은 이 반도체를 넘어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시스템, 그거와 연관된 네트워크 이런 것도 다 먹길 원하는 게 또 엔비디아 회장의 좀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그 반도체 회사든 서버 회사든 네트워크 회사든 데이터 센터 회사든 서로 이제 합종 연회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좀 공유하거나 때로는 경쟁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나게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엔비디아가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요 회사 대표님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KT 쪽 담당하시는 리벨리온 대표님이고, 그다음에 유 대표님은 여기가 NHN하고 좀 같이 하시죠. 그다음에 백준호 대표님은 네이버하고 같이 하시죠. 그래서 요 3사 대표님이 저번 주 행사에 초청을 했는데 다 빵꼴 내셨어요. 출장 때문에. 예. 요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이틀 전인가요? 제가 어디 신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AI 칩하고 서버 출하량에서 요거는 트렌드 포스라고 요 출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요. 엔비디아 있고 AMD, 인텔 뭐 등등등등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칩의 출하량이고 그 옆에 있는 게는 서버의 출하량 이렇게 보시는데 요 서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엔비디아가 AI 서버 트레이닝 중에는 이게 몇만 대입니까? 대수가 아마 K죠, K. 그러니까 몇 대입니까? 이제 그러니까 13만 대인가요? 130만 대인가? 13만 대인가? 13만 대. 예, 그 인프런스 쪽에는 44만 대 해서 총 58만 대가 됐고 올해가 74만 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내년은 95만 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서버당 그 꽂히는 GPU 개수가 있어요. 뭐 2개짜리도 있고 8개짜리도 있고 트레이닝 용도에는 보통 8개짜리가 꽂혀요. 보통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뭐 7개짜리로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 트레이닝은 한 1.5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총 그 꽂히는 개수로 해갖고 실제 앞으로 그러면은 서버나 그 GPU 카드가 몇 개 정도 팔릴 것인가 이런 것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실제 그 다른 OEM 밴더들이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이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될지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업체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여기 이게 이제 매출입니다. 매출 대비해서 올해 이게 118만 대, 그죠? 중에 엔비디아가 74만 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60% 이상의 점유율을 전체 서버로 하더라도 점유율이 높아요. 예, 그리고 뭐 AMD가 여기 뭐 한 10만 대, 그다음에 인텔이 3만 대, 비교가 안 되죠. 이런 데하고 그죠? 예, 꽤 당분간은
엔비디아가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도미넌트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위 이제 인프런스 쪽 이쪽은 많이 치고 올라올 겁니다. 여러 업체들이. 예, 그래서 그건 또 주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지금 우리 IT 쪽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하드웨어 쪽 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X86 시장이 이렇게 슈링킹이 됐습니다. AI가 올라오면서 이거를 상쇄하면서 전체 X86이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출하량 자체가 올해 한 120만 대. 그러면 X86이 한 그 9% 정도 된대요. 내년에는 150만 대 정도. 이런 식으로 좀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그 하이밴드 메모리가 이게 1%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한 3, 4%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1%로 나왔네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니드가 꽤 커요. 그래서 매년 2배 이상 증가가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X86이라면 꽤 비즈니스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AI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상쇄를 한다라고 요 장표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장표를 제가 두 개를 합쳤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래도 대학원 코스죠. 그래서 AI가 2012년 알렉스 그리잡스키 통해서 티핑 포인트가 돼서 그게 시작돼서 그럼 그때 뭐가였죠? 이게 첫 번째 좌측에 있는 게 이제 모델이고요. 예, 모델입니다. 여기에서 그때 게임용 GPU 카드가 GTX 580이라는 엔비디아 카드인데 요거 3개 썼고 레이어는 8개 레이어고 훈련을 한 5, 6일 꽤 많이 걸린 거죠. 예, 그래갖고 이걸 통해서 실제 그 승리를 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기존의 방법보다는 한 10% 넘게 에러율이 떨어지죠. 이렇게.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혁신적인 거죠. 뭐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 올리는데 정말로 많은 시간과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10%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실제 사물을 인식하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들은 딥러닝을 통해서 하게 됐고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전체 그 인공지능의 그 큰 티핑 포인트가 된 그러한 사건이 사실은 이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프런스 서버에서 엔비디아만 서버당 AI 칩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지나갔는데 뭐 질문해 주셨으니까 요거는 실제 어떤 규모의 인프런스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예를 들어 헤비한 인프런스, 그러니까 이제 헤비한 게 비디오 기반으로 서비스를 한다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들은 인프런스 서버도 좀 성능이 파워풀한 게 좀 필요하겠고요. 아주 가벼운 것들, 그런 것들은 한 장만 있어도 되겠죠. 근데 엔비디아는 보통 한 2장 미만이면 충분히, 심지어 어떤 거는 브레이드 서버만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건 본사 기준에 지침이 나온 거죠, 보통. 그래서 저희는 맥스 4개까지 인프런스 쪽은, 그래서 뭐 T20, 뭐 P20 뭐 이런 것들은요 맥스 4개까지 GPU가 꽂아요. 보통 2장짜리, 1장짜리 꽂아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거는 실제 AI 인프런스 서비스하는 환경에 따라 몇 장을 꽂을지 이런 거는 결정을 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보통 1.5, 1.4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가벼운 인프런스 서비스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 AMD나 인텔 같은 높잖아요. 여기는요 저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또 이 디자인 측면에서도 돈을 많이 들이고 하느냐 안 들이냐 차이거든요. 엔비디아는 두 축을 다 가져와요. 트레이닝 쪽, 이쪽은 보통 8개 이상으로도 하고 요새는 10개짜리도 나오고 16개짜리 나오고 등등등등 그렇게 해요. 근데 인프런스 쪽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뭐 I사나 여기 이제 A사나 여기는 그렇게까지 디자인하기에는 막 돈이 더 많이 들고 뭐 이런 수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내 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6개, 평균 6개, 9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이 좀 됐는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 네 분,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분들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 좀 기억하세요. 그래도, 아까 이제 그 AI 쪽 70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뭐 사무엘이 누구고 튜링이 누구고 뭐 등등등등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중요하지만은요. 요분 2012년에 실제 응? 딥러닝을 통해서 AI를 새로 점화시킨 이분들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님, 그다음에 얀 리쿤 교수님, 그다음에 요시아 벤조유 교수님, 앤드루 응 교수님, 그다음에 알렉스 크리잡스키 이분들 다 그 글로벌한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 이런 데 가서 그분들이 선각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부분 또 회사 만드신 분들 많아요. 앤드루 응은 회사 갖고 있고요. 많이 갖고 있어요. 돈 많이 보셔서 또 펀딩이 많이 들어옵니다. 펀딩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유명하게 되셨고 상도 받으셨고 튜링상도 받으셨어요. 이것도 제가 이게 펀더멘털이지만 AI 성공을 위한 4대 조건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데이터. 그래서 그래서 클라우드 업체들이 AI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죠? 예. 백팩만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플러스 이제 바이트댄스가 중국 쪽이고 그다음에 아마존 뭐 우리 애플 그다음 구글, 오라클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이 이제 같이 앞서가고 있죠. 이런 왜 그분들이 다 데이터를 많이 갖고 계신 거죠. 사실은 오히려 기름보다도 더 중요한 이 시대 중요한 게 데이터라고 했고 두 번째는 알고리즘은 다 갖고 계세요. 어느 회사나. 그래서 이건 뭐 말씀 뭐 드리지 않겠고요. 세 번째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CPU와 GPU. 이게 GPU만 있어서는 되는 거 아닙니다. CPU도 있어야 돼요. 단 양이 그렇게 안 필요하죠. 근데 엔비디아는 3년 전에 암 인수하려고 했다가 반독점 때문에 안 됐죠. 근데 암하고는 20년간 라이센스 뭐 계약을 해갖고 잘 협력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레이스 하퍼라고 실제 암 기반의 CPU도 엔비디아에서 발표해갖고 지금 그러면 이제 CPU하고 GPU 사이의 레이턴스가 아주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계속 뭐 우위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 플러스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사람, 인재 키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 우리 어시스트 같은 유니버시티에서도 좋은 좀 AI 쪽에 인재들을 좀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엔드 조건으로 있을 때 우리는 AI를 성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시기예요. 지금 이제 캐전도 지나서 지금 블루오션이라고 지금은 투자해야 될 때라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실제 투자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 투자하세요. 펀딩 많이 받잖아요, 사실. 진짜 많이. 지금 2000년 초반에 닷컴 붐일 때하고는 틀립니다. 사실은. 진짜 틀려요, 제가 봐서는. 충분히 이걸 가지고 레비뉴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투자하시고 펀딩 받으시면 움직이시면 돼요. 단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사람, 좋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거,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인재들 국내에 남도록 정말로 좋은 좀 연봉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가 엔비디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엔비디아 본사 한번 꼭 가보시라 그랬어요. 내년 3월 달에 엔비디아 3월 말에 엔비디아 GTC라고 있어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초기에는 AI 디벨로퍼들만 모여서 논문들 시효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AI 디벨로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하는 많은 분들이 오세요. 지난 3년 동안 사실 이 컨퍼런스를 오프라인으로 못했습니다. 온라인 줌으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오프라인으로 한답니다. 저도 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정말로 가시면 돈 많이 들어요. 등록비 100몇만 원 들고 항공비, 뭐 호텔비까지 하면은 한 500만 원 들어요. 근데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엔비디아 떠났지만 강추를 하고요.
많은 걸 느끼고 오시는데 혹시나 가신다면은 여기 엔비디아 캠퍼스 엔데버나 여기 보이저나 캠퍼스 경험하시면 또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젠슨 황께서 엔비디아는 보통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문제 풀기 위해서 존재해. 사실은 잘 되니까 이런 메시지 만들어내셨겠죠. 근데 그게 원 오브 미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아인슈타인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이걸 언제 만들었을까? 20년 전에 됐을까? 왜냐하면 병렬 컴퓨팅 통해 갖고 일반 CPU로 안 되거든요. 근데 GPU로 해보니까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못하는 거 우리가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 미션 중에 하나는 겁니다. 우리 엔비디아의 존재 이유는 일반 회사들이 풀지 못하는 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시장은 정말 크다. 열심히 하자. 이게 이제 이분 메시지입니다. 30년뿐이 안 된 회사입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아마존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구글 몇 년 됐습니까? 많이 안 됐어요 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30년 된 게 뭐 이 회사 빼놓고 그렇게 뭐 다 오래되네 그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K2스는 2달 됐습니다. 그 정도로 그 오래된 회사가 저기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회사 시작을 외국 회사를 HPE에서 컨설턴트로 엔지니어로 또 학위도 좀 엔지니어링 쪽으로 해서 받았는데요. 전 그 회사가 100년 이상 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2023년 제가 HP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숨만 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날고 기던 아까 그 IT 30년 트렌드 중에 맨 좌측에 1990년 중반에 인터넷 만들 때 하드웨어 쪽 혜택 본 회사 아시죠? 아이사?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정말로 오래된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가 얼마나 빨리 자기 자신을 이노베이션이나 리노베이션 하느냐가 그 회사의 수십만 명 아니면 수만 명의 그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7년간 여기 젠슨 회장을 경험하면서 참 많은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분이 계신 한 엔비디아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봐요. 우측에 자 그러면 GPU 기반으로 해서 AI 서비스가 어느 인더스트리에 임팩트를 끼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여기에 자동차, 공장, 디지털 트윈, 옴니버스 게임, 헬스케어, 로보틱스 다 상용화되고 있어요. 단 이제 그 레비뉴의 파이는 각각 좀 틀릴 수 있어도 다 상용화되고 있고 예를 들어 오토모티브 있잖아요. 이따 유스 케이스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투자를 했어요. 과실은 상대적으로 안 나와. 근데 우리 엔비디아의 젠슨 회장께서는 될 때까지예요. 끝까지 한다. 왜? 시장 크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오토 비즈니스가 얼마나 과실이 많이 나는지.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의 세 개의 사업부가 있어요. 게임 쪽, 두 번째 엔터프라이즈 쪽, 세 번째가 오토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AI 쪽을 맡았어요. 이쪽이 이제 한국만 하더라도 따따블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본사 기반으로 해도 한 50% 올라갔어요. 주가가 여기가 견인했어. 게임 쪽을 못한 게 아니에요. 매년 한 15% 안팎으로 성장. 나쁜 게 아니죠. 회사에서 15% 성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 그냥 거의 뭐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잘 돼요. 근데 이 오토는 연간 매출이 한 1빌리언이 안 돼. 엄청 투자를 해요. 근데 내년부터 과실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얘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영역에 지금 AI가 활성화되고 실제 과실을 맺는 그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 30년 동안 매 5년 동안 정말로 혁신을 했어요. 1993년 처음 3D 그래픽 나왔어요. 근데 병렬 처리를 왜 게임용으로만 하지? 범용으로 쓰면 안 돼? 그게 이제 1990년 후반에 GPU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GPU라고 나오는 범용 GPU가 나온 거고요. 그것이 기반이 돼서 그러면은 범용 GPU? 그래? 범용 GPU를 어디다 많이 쓰지? 그게 많이 쓰는 데가 HPC래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이래요. 그래서
2000년 중반에 쿠다, 그 유명한 쿠다. 여러분 엔비디아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GPU 카드요? 그래서 게임용 뭐? 저는 쿠다라고 생각합니다. 병렬 처리의 시스템 알고리즘이죠. 사실. 요거는 일부는 했지만 공개 안 해요. 노하우니까. 예. GPU를 쓰려면 반드시 쿠다를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GPU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공개 안 하죠. 예. 그걸 2000년 중반에 스탠퍼드의 그 병렬 처리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을 모셔와 갖고 지금도 연구소장도 알고 계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계시죠. 그런 다음에 아시는 대로 2010년 넘어와서 2012년에 AI가 일어나게 되었고 2018년에는 우리 이제 그 게임용 나올 때 실시간 렌더링 있죠. 레이 트레이싱 같은 경우 이거를 RTX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어요. 그걸 2018년에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옴니버스, 메타버스의 큰 그 트렌드를 부합하기 위해서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마켓에 좀 공유하게 되었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리더가 이렇게 매 5년마다 정신 못 차리게 혁신을 할 수가 있나?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 그런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삼성? I don't think so예요. 현대? 일부분은 요새 회장님 바뀐 다음에 되는 것 같고요. 네이버도 정신을 좀 못 차린 것 같고, 카카오는 죄송하지만 모랄 이슈 있고 심각하고. 그러니까 국내 어느 회사를 믿고 이렇게 혁신, 차라리 국내에 300개 AI 스타트업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더 믿어야 되지 않나. 저는 요새 상장된 비유노, 루넷 이런 이제 헬스케어 쪽 회사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AI 저희 또 K2 스팟 그좀 고객이신데 거기도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 계속 혁신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우리 엔비디아처럼 엔비디아는 2만 5천 명이면 그렇지도 않아요. 혁신하잖아요. 계속 혁신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로 리더가 갖춰야 될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요거는 스킵하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제가 너무 느린 건가요? 아니면 빠른 건가요? 혹시 정상적인 거예요? 혹시 뭐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또 고민하겠습니다. 예, 너무 늦다 그러면 샥 달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또 기억하라 그랬죠. 실제 AI 구축을 위한 우리 이제 개발자들, 그다음에 인프라 운영자들, 인프라 설계자들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 자, 네 개의 레이어가 있다는 거. 맨 아래 하드웨어. 이제 하드웨어는 여기나 보시는 대로 클라우드를 쓰실 수도 있고, 온프레미스를 쓰실 수도 있고, 컴포넌트는 다양하게. 엔비디아에서 만든 DGX라는 서버를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K2S처럼 K2S AI 전용 서버를 쓰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는 구성할, 그건 up to you예요. up to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오늘 강사니까 가능한 혹시나 AI 서버 구축할 있으면 저한테 좀 해서요. 그래, 저도 밥값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농담이지만 좀 말씀드리겠고, 그 위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래서 여기 나오는 RTX, 레이 트레이싱에 관련되는 거, 코다에 대한 거, 그다음 피직스X 이거는 이제 아마 실제 우리 HPC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윗단이 엔비디아에서 더 엔비디아를 쓰시기 위해서 만드는 플랫폼들입니다. 산업별 플랫폼. 그래서 맨 좌측에 모듈러스, 클라라, 이게 이제 클라라가 헬스케어 쪽, 리바, 대화형 그 컨버세이셔널 AI, 맥심, 화상 채팅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멀링 같은 경우는 레커멘데이션 등등등 이런 식으로 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거 소 오픈 소스로 해서 엔비디아의 리파지, NGC라 그래서 리파지토리에다가 해놔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시켜서 쓰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해놔야 더 잘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쿠다라는 놈은
이 쿠다라는 놈은 디팩토 사실은 AI 개발의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 그렇게 좀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아요. 뭐 국내 회사도 있고요, 국외 회사도 있고요. 그래요. 예, 아마 공부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년 이상 걸릴 겁니다. 사실은. 근데 모르죠. 지금 뭐, 응? 우리 뭐 유명한 MS 예, 그 오피스에 관련된 이제 그런 OS들도 바뀌는 판에 엔비디아의 쿠다만 주구장창 몇십 년 가리라고 보장 못하죠, 사실은. 예, 근데 현재까지는 이 쿠다가 그러면 디팩토 스탠다드로 좀 시장을 꽉 잡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컴퓨터에 대한 개념도 제가 좀 이전에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 얼추 한 40년 전에 1964년에 젠슨이 태어난 그 다음 해에 처음 이게 IBM 시스템 360이란 말을 통해서 컴퓨터가 뭐요? 그래갖고 컴퓨터에 대한 데피니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디스크가 있고 IO가 있고 페리퍼럴이 있고 이거에 대한 정의가 1964년에 IBM 시스템 360을 통해서 컴퓨터는 이거야 이렇게 정의가 됐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의 젠슨이 이제는 컴퓨터에 대한 개념 바꿔야 돼. 컴퓨터는 단순하게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야. 컴퓨터는 데이터 센터 전체를 컴퓨터로 봐야 돼. 이렇게 개념 자체를 바꾸는 그런 메시지를 올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컴퓨터야? 그러면 하드웨어고 뭐고 소프트웨어는 뭐야? 하드웨어는 고속 컴퓨팅의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면 돼. 센터 안에 들어가는. 그럼 OS는 뭐야? OS는 생성 AI라고 정의할 수 있지. 이렇게 정의를 바꾸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좌측에 있는 얼추 한 50년 된 그러한 좀 옛날의 그 컴퓨터에 대한 개념이 지금은 데이터 센터 기반의 컴퓨팅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약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좌측의 하드웨어, 가속 컴퓨팅. 결국은 이 메시지는 엔비디아 메시지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계속 가속 컴퓨팅을 말씀을 드려요? 그게 GPU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거야?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논리를 대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드웨어는 가속 컴퓨팅. 우측에 있는 게 뭡니까? 생성 AI인데 여러분 그 생성 AI 밑에 이 모델이 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게 2017년에 제가 아는 데는 구글에서 만든 트랜스포머 초기 모델이죠. 좌측이 인지하는 거고 우측이 생성하는 걸 겁니다. 아마. 그죠? 이게 기반이 돼서 지금 정말로 대단한 모델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대단한 거예요. 그게 구글은 이거 만들고도 밥벌이 못하니까 좀 아쉬워요. 그죠? 그잖아요. 뭐 죽 써서 뭐 개는 아니지만 다른 손님한테 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하여간 듭니다. 결국은 이게 트랜스포머가 다 잡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젠슨 메시지 제가 많이 따온 건데요. 이제 젠슨은 하나 더 했어요. 80년대 PC가 있었다. 80년대 PC, 90년대 인터넷, 2000년 초반에 모바일하고 클라우드고 2010년 넘어서 AI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AI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메타버스 이렇게 사이클로 간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여기서 제가 또 이것도 또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게 이건 제 논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경험한 자 여러분 how can you define generative AI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간단하게 답변 주겠어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여기 많이 계시면 막 저거 하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많이 계시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논리입니다. 생성 AI란 어떤 종류의 인풋이 들어와도 어떤 종류의 아웃풋으로 낼 수 있는 것.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텍스트로 들어온 놈이 텍스트를 통해서 비디오로 갈 수도 있고 텍스트를 통해서 3D로 갈 수도 있고 텍스트를 통해서 이미지로 갈 수도 있어요. 뭘 통해서? 요놈 통해서 생성 AI를 통해서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해가 또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생성 AI란 생성 AI를 생성하는 거야. 오케이. 문자적 아니 숫자적으로 맞는데 실제 의미적으로 하면 어떤 종류의 인풋이 들어와도 이 생성 AI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아웃풋이 나갈 수 있는 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 정의가 좀 마음에 드신다면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성 AI가 뭔지를 정확히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할 때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 여러분 여기 한 69분 좀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어텐션 하고 계신지 좋은 건지 아니면 켜놓기만 하고 계신 건지 도대체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아쉬워요. 여기 보면 쭉 보면은 한 10분, 20분, 30분 보면 쭉 보면 주무시는 분, 관심 없으신 분, 어텐션이 센 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무시는 분은 지적해갖고 이제 정신 차리게끔 이래 질문도 하고 이렇게 재미나게 좀 하는데 주문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듣고 있다라고 또 핑도 한번 때려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 장표는 실제 왜 GPU를 써야 되는지, 그 전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에 대한 장표거든요. 그래서 이건 간단히 볼게요. 한 10밀리언을 투자해 갖고요. 한 개의 라지 랭귀지 모델 돌려요. 그때 그러니까 CPU는 한 960대 필요하고요. 전력은 11기가와트가 좀 필요하대요. 그거를 큰 돈으로 했을 때는 GPU는 어떻게 되나,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냐 측면에서 GPU는 한 48대만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퍼포먼스는 44배가 된대요. 1에서 44로 올라가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퍼포먼스가. 그죠? 전력은 어떻게 돼요? 3분의 1로 떨어지네. 전력은 3분의 1로 떨어지는데 뭡니까? 퍼포먼스는 44배예요. 그러니까는 AI 시대에서는 CPU를 못 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같은 퍼포먼스 내가 하나의 랭귀지 모델 돌리려면 거꾸로 어느 정도 돈이 들까? 할 때는 400K 정도 든대요. 400K는 10밀리언에 얼마 돼요? 한 25배 정도 넘어가죠? 실제 그죠? 25배 이상 되잖아요. 그 정도 아니 그 비용 그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이게요. 이게 두 개가 넘어갔나? 오케이. 그 2012년에 이제 알렉스 모델이 한 6,100만 개 파라미터, 6,100만 개도 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한 262 페타플롭이었대요. 자, 요 숫자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GPT-3가 2020년 나왔죠. 이게 1755개야. 몇 배? 한 300배 되나요? 네. 아유,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몇 배? 262 페타에서 323 제타. 그럼 페타에서 제타로 바로 가나요? 그 사이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엑사 있죠, 엑사. 그죠? 300만 배 정도 될 거야, 아마. 데이터는 300만 배가 늘어났고, 파라미터는 아마 300배 정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로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다는 건 뭔 의미예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대신 퍼포먼스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GPT-3 갖고 많은 거, 챗GPT는 여기에다가 뭐죠? 휴먼 피드백인가? 뭐가 또, 야, 이 모기가 저를 공격하는데. 휴먼 피드백이 좀 들어가고 약간 파라미터가 약간 더 추가됐대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 175, 1750개 이상이라요. 정말로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프라 여러분 투자하시겠어요? 3년 전 엔사 1,000억 투자했다 그랬잖아요. 올해 엔사 3,000억 투자했다고 말씀. 쉽지 않잖아요. 일만 하는 회사. 거덜나죠. 아웃풋 일로 어떻게 보고 해. 그죠? 쉽지 않은 거예요. 돈 많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사는 이런 거 쉽게 쓰게 하기 위해서 플랫폼 만들어서 뿌려요. 공짜로 뿌려요. 네, 공짜로 받아 먹으면 되죠? 되는데
반드시 엔비디아 GPU를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이에요. 리바라는 그 스피치 AI, 니모라는 NLP에 대한 거, 멀린이라는 추천 시스템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돼요. 이걸 쓰실 수 있도록. 미끼죠, 미끼. 그죠? 왜? 여러분이 개발 안 해도 돼. 나 그러면 그 추천 시스템 좀 하고 싶어. 레코멘더 시스템 하고 있어. 멀린 플랫폼 쓰면 돼.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랭귀지 모델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이 나와요. 그 앞으로 더 클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거는 여기 2020년에 나온 요것도 1750억 개. 그다음에 이건 530개. 이거는 메가트론 뭐 내추럴 랭귀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하고 한 건데 모델이 530 그 빌리언이죠. 보니까 K2수에서도 이런 모델이 U1 2.0이요. 5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5,000개가 넘죠. 5,000개. 5,000개가 넘는 걸로. 점점 이 파라미터가 크면 클수록 정교성은 높아지고 퍼포먼스 좋아지지만 뭐예요? 돈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미지에 대한 생성, 추천에 대한 거, 화학에 대한 거, 통번역에 대한 거,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 코딩도 해주고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생성하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떠한 종류의 이풋이 들어와도 어떤 종류의 아웃풋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생성하에.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 그것의 기반이 이거예요. 큰 모델, 빅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럼 이거 투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다냐? 아니에요. 그게 앞에 스몰이 붙어서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KT도 그렇게 하고 여러 뭐 NC 소프트인가요? 거기도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코발트인가 뭐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이제 그 엔비디아 젠슨이 예를 보여줘요. 이거는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컴퓨텍스 2023 키노트 이렇게 치시면은요, 이거 기록해 놓으세요. 이거 좀 뭐 교수님 괜찮은데 이게 타이핑을 해서 그냥 컴퓨텍스 2023 컴퓨텍스 엔비디아 키노트 하면은 요거에 대한 데모가 나오거든요. 초기에 좀. 근데 1시간 반짜리인데요. 여기 중간에 이게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텍스트를 그 배우가 내가 이렇게 표현해요. Hi Computex, I'm here to tell you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거를 배우가 막 떠들어요. 이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텍스트를 뮤직으로. 그래서 이게 타이완에서 열린 거예요. 6월 달에 열린 건가요? 타이완이도 트래디셔널 뮤직을 하는데 피스풀하고 어쩌고 저쩌고 웜하고 뭐 새벽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게 음악이 쭉 나오는 거예요. 따다다란 조용한 음악이. 그 다음에 하나는 더 이게 뭐 보이스 모드 여기에서 만든 건데 텍스트에서 송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송으로 하냐면 나는 컴퓨텍스에 있어. 나는 너를 최상으로 해서 좋게 해줄 거야. 음악이 그냥 아주 그냥 빠바바밤 해갖고 나와요. 사실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그러면 텍스트가 여긴 다 텍스트로만 되어 있지만 텍스트가 액터로 되고 텍스트가 뮤직으로 되고 어떤 텍스트가 송으로 되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놀라운 생성 AI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 AI 플랫폼 좀 넘어갑니다.